샬롬 삼국지 3권 20번째. 애형의 죄는 서미로 끌려가야 될지언정 밝은 임금의 꿈을 이끌어낼 정도는 못 됩니다. 서미는 일종의 노역수. 여기서 밝은 임금은 은나라 무정으로 꿈에 부열이라는 현인이 죄수로 일하는 것을 본 뒤 실제 노역장에서 그를 찾아내 신하로 썼다 한다. 공용이 걱정이 되어 옛사람까지 끌어들였으나 쓸데없는 걱정이었다. 조조가 문득 성난 기색을 거두며 조용히 말했다. 네 말은 듣지 않은 걸로 하겠으나 큰소리 친 만큼의 재주는 보여주기 바란다. 너를 형주에 있는 유포에게 보낼 터이니 가서 그를 달래도록 하라. 만약 그가 내게 항복해 온다면 너를 공경으로 삼으리라. 드디어 조조의 진면목이 드러나기 시작한 셈이었다. 방향은 달라도 조조와 예형 그 두 사람은 모두 당대의 기재였다. 두 비상한 정신들이 만나 참 첨예하게 대립하게 된 것인데 엄밀히 말하면 그때까지는 조조 쪽이 몰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조조 쪽이 점차 우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아마도 너무 쉽게 목숨을 던지려는 데서 애영의 어떤 한계를 본 것이리라. 아니 가겠소. 내가 무엇 때문에 그대의 심부름꾼 노릇을 하겠소. 애영이 한마디로 거절했다. 이미 그의 정신은 극단한 파탄을 보이고 있는 셈이었다. 하지만 거기서 물러설 조조가 아니었다. 너는 가야 한다. 말세필과 사람들을 딸려줄 터이니 반드시 유표를 달래야 한다. 그리고 자기의 사람들 쪽을 돌아보며 말했다. 제공들은 모두 사자로 떠나는 애형을 동문 밖까지 배웅 나가도록 하시오. 애형이 가지 않으려 했으나 조조가 보낸 두 사람이 좌우에 섞이고 말 위에 대우니 도리가 없었다. 할 수 없이 형주로 향하는데 동문 밖에 이르니 문무의 여러 신하들이 술자리를 마련하고 배웅을 나와 있었다. 그러나 애형이 단말이 술자리 앞에 이르러도 누구 하나 일어나는 사람이 없었다. 조조의 명에 못 이겨 배웅은 나왔지만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표하지는 말자는 순욱의 주장에 따른 까닭에 그렇게 된 것이었다. 애영은 말없이 그런 좌중을 흩어보다 갑자기 목을 놓아 울기 시작했다. 순욱이 앉은 채로 물었다. 어찌하여 곡을 하는가? 시체 사이를 지나면서 어찌 곡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애영이 잠시 울음을 멈추고 그렇게 되물었다. 무더기로 애영에게 욕을 본 꼴이 된 조조의 사람들은 약이 올랐다. 우리가 시체라면 너는 모가지 없는 미친 귀신이다. 여럿이 입을 모아 그렇게 웅수했다. 나는 한조의 대신으로 조조의 패거리도 아닌데 어찌 머리가 없다고 하느냐. 애영이 더욱 뒤틀린 소리로 여럿의 분을 돋구었다. 조조에게서 받은 정신적인 타격으로 사귀에 홀려있는 애영으로서는 어서 바삐 오탁한 세상을 떠나고 싶은 마음뿐이었던 듯 싶다. 예상대로 좌중은 분이 오를 대로 올랐다. 성미 급한 무장들은 칼자루에 손을 대며 금세라도 애영을 찔러 죽일 듯 일어났다. 순욱이 그런 무장들을 급히 말렸다. 저 따위 참새나 쥐새끼 같은 자 때문에 칼에 피를 묻혀 무엇하겠소. 나는 참새나 쥐 같아도 사람의 본성을 잃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들은 인성마저 잃었으니 뒷간에 구덕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애영이 다시 그렇게 약을 올렸다. 모두 분통이 터질 지경이었으나 조조가 사신으로 보내는 자를 함부로 죽일 수는 없었다. 모두 깊이 한을 품은 채 흩어졌다. 며칠 뒤 애형은 무사히 형주에 이르렀으나 그의 정신은 파탄에서 깨어나지 못했다. 이번에는 자기가 바라는 죽음을 유포에게서 구하려 들었다. 겉으로는 유포의 덕을 칭송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비꼬고 놀리는 말만 늘어놓았다. 유포는 화가 났으나 별 내세고 않고
애형을 강화를 지키고 있는 황조에게로 보냈다. 애형은 주공을 비꼬고 놀렸습니다. 그런데도 왜 죽여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애형이 강화로 떠나가자 좌우에 있던 사람들이 유포에게 물었다. 유포가 생각 깊은 채 까닭을 말했다. 애형은 몇 번이나 조조를 욕했지만 조조는 인망을 잃을까 두려워 죽이지 않고 일부러 내게 보냈다. 나의 손을 빌려 애형을 죽임과 아울러 나를 지혜로운 선비를 죽였다는 욕을 먹게 하려는 수작이었다. 이제 내가 애형을 살려 황조에게로 보낸 것은 조조로 하여금 내게도 식견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자 모두 유포의 뛰어난 식견을 칭송했다. 그 무렵 원소 또한 유포에게 사자를 보내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 했다. 유포는 여러 모사들을 불러놓고 물었다. 원본초도 사신을 보내오고 조맹덕도 사신을 보내 나를 저희 편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소. 어느 쪽을 편 들었으면 좋겠소. 그러자 종사요 중랑장인 한숭이 일어나 말했다. 지금 두 영웅이 서로 맞서 있으니 만약 장군께서 큰일을 하시고자 한다면 이 틈을 타 저들을 깨트리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그렇지가 못하다면 둘 중에 더 나은 자를 가려 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고를까 의논하는 게 아닌가. 지금 조조는 군사를 잘 부리고 그 아래는 지혜롭고 뛰어난 인물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 기세로 보아 반드시 먼저 원소를 치고 다음에 군사를 강동으로 돌릴 것인즉 그때 장군께서 능히 막아내지 못하실 것 같아 두렵습니다. 그러나 만약 장군께서 형주를 들어 조조 편을 든다면 조조는 반드시 장군을 무겁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유표는 얼른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대가 먼저 허도로 가서 그 동정을 살핀 뒤에 다시 의논해 보는 게 어떤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유포가 그렇게 대답했다. 한숭이 난감한 기색으로 말했다. 임금과 신하는 각기 그 본분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장군을 받들고 있어 끓는 물 타는 불속이라도 뛰어들 수 있습니다만 허도로 가는 일은 다릅니다. 즉 장군께서 위로 천자를 받들고 아래로 조조를 따르실 작정이라면 제가 허도에 가는 것은 무관합니다. 그러나 장군께서 의심을 품고 뜻을 정하지 못하신 때에 제가 허도에 갔다가 만약 천자께서 제게 벼슬자리라도 내리게 된다면 일은 달라집니다. 그리 되면 저는 천자의 신하가 되어 두 번 다시 장군을 위해 죽을 수는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대가 허도로 가서 살피고 오라. 나도 따로 생각해 보겠다. 한숭의 솔직한 걱정에도 유표는 그렇게 우겼다. 한숭은 마음속에 한 가닥 불안이 있었으나 어쩔 수 없이 허도로 가야 했다. 한숭을 맞아들인 조조는 과연 그에게 시중 벼슬과 영능 태수를 내렸다. 그러나 유표에게서 온 사람인 줄 알면서도 형주의 일은 조금도 묻지 않았다. 한숭이 허도로 온 것은 우리의 동정을 살피기 위함이요 또 아무 공도 세운 바 없건만 숭상께서는 한숭에게 그토록 중한 벼슬을 내리시니 까닭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유포를 달래려고 간 애형은 아직껏 소식이 없는데 숭상께서는 그를 보내놓고도 한숭에게 뒷일을 전혀 묻지 않으셨습니다. 도대체 어인 일이십니까? 보다 못한 순욱이 조조에게 물었다. 조조가 차갑게 대답했다. 애형 그놈은 나를 매우 심하게 욕부였소. 차마 내 스스로 죽이지 못해 유표의 손을 빌려 죽이려고 형주로 보냈는데 무얼 다시 물을 게 있겠소. 그러고는 오히려 한숭을 형주로 되돌려 보내 유표를 달래게 했다. 조조의 세력을 제 눈으로 본 데다 높은 벼슬까지 얻은 한숭이라 유포에게 조조의 편을 들기를 권할 것은 뻔한 이치였다.
조조의 덕을 입에 침에 마르도록 친송한 뒤에 유포의 아들을 허두로 보내 벼슬살이를 시키라는 말까지 했다. 니놈이 조조에게서 높은 벼슬을 받더니 두 마음을 먹는구나. 나를 저버릴 셈이냐. 아들을 입시시키라는 말을 듣자 유표가 불같이 노했다. 말이 좋아 입시지 실은 조조에게 아들을 인질로 보내라는 것과 다름없는 일인 까닭이었다. 한숨도 지지 않았다. 장군께서 저를 저버리셨을지언정 저는 장군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소리쳐 대꾸했다. 그때 곁에 있던 유표의 모사 괴량이 유표를 진정시켰다. 한순이 떠나기 전에 먼저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장군께서 지나치게 사람을 의심하고 계십니다. 그 말을 듣자 유표도 문득 허도로 떠나기 전에 한숭이 한 말이 떠올랐다. 자기가 억지로 보내 한숭이 전자의 벼슬을 받게 되고 더욱 조조를 크게 보게 된 것이니 죄를 물을 수가 없었다. 간신히 노기를 가라앉히고 한숭을 용서했다. 그때 갑자기 사람이 들어와 황조가 예영을 죽인 일을 알렸다. 예측은 했지만 그 경위가 궁금한 유포가 물었다. 황조가 왜 예형을 죽였다더냐? 황조와 예영이 술을 마셔 둘 다 몹시 취해 있을 때라고 합니다. 황조가 예영에게 허도에 어떤 인물이 있느냐고 묻자 예영은 공문거 공룡이란 큰 아이와 양덕조, 양수란 작은 아이 둘을 빼면 이렇다 할 인물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황조는 문득 자기는 어떤 사람인가고 물었습니다. 예영은 그를 사당의 귀신으로 비유했으나 제사는 받아 먹어도 영험이 없는 귀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황조는 벌컥 화를 내며 그 자리에서 끌어내 목을 베게 했습니다. 예영이 자신을 나무나 흙으로 빚은 귀신상이라고 한데 격분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영은 목이 떨어지는 순간까지 황조를 욕해 마지 않았다 합니다. 불쾌하기 짝이 없던 예영이었으나 막상 그가 죽었다는 말을 듣자 유표는 문득 아까운 마음이 들었다. 예영의 놀라운 재주는 그 일찍부터 들어온 까닭이었다. 이에 유포는 사람을 보내 예영의 시신을 수습한 뒤 앵무주에 장사 지내 주었다. 예영이 주었다는 소문은 조조의 귀에도 들어갔다. 조조는 그 소리를 듣자 껄껄 웃으며 말했다. 썩은 선비의 칼날 같은 혀가 오히려 스스로를 죽게 하였다. 마땅히 경계할 일일진저. 그런 조조에게서는 슬퍼하거나 아깝게 여기는 기색이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뒤에도 거듭되듯 제사, 특히 빼어난 문사에 대한 조조의 비정과 냉혹함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그 자신은 거기에 관해 말한 적이 없으나 그 같은 이상심리의 바탕을 헤아려 볼 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첫째로 들 수 있는 것은 글의 도끼이다. 조조는 여러 방면에 걸쳐 재능을 보였으나 그 중에서도 으뜸으로 꼽힐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글에 있어서의 성취이다. 당신은 어지러운 정치 상황과는 달리 중국 문학에서는 한 특이한 융성을 보인 때로 소위 거란칠자 또는 업파칠자로 불리는 뛰어난 문사들이 배출되었다. 그러나 권한 문단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손꼽아야 할 것은 조시라 할 만큼 조조와 그의 피를 이어받은 두 아들 조비, 조식, 삼보자의 글은 뛰어난 데가 있었다. 어떤 평자는 조조가 일생을 통해 달성한 정치적 위협보다 그의 시를 더 높이 치기로 할 정도였다. 그의 시를 더 높이 치기도 할 정도였다. 조조는 평생을 싸움터를 누볐으나 한번 창을 기대 놓고 붓을 잡으면 호연한 기백과 높은 품격의 시들을 쏟아냈다. 그러니만큼 글에 대한 조조
자부심 또한 대단했을 것이고 또 대개는 무장들과 병력가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그라 그 자부심은 실로 이상으로 자랐을 것이다. 그런데 이따금씩 나타나 그의 문학적 자부심을 건드리는 부류가 바로 제사, 특히 문사들이었다. 세상에서 사람을 상처 입게 만드는 일은 여러 가지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음험하고 치열한 원한을 품게 하는 것은 문학적인 인간의 글에 대한 자부심을 건드리는 일이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만약 작가나 시인에게 사람을 마음대로 죽일 권한이 있다면 평론가, 특히 엄격한 평론가나 작가의 문학적 자부심에 상처를 입힐 만한 존재는 종종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리라. 그 다음 조조가 애영을 죽게 한 또 하나의 감정적 배경이 될 수 있는 것은 정치의 도끼이다. 조조의 일생은 그대로 정치적 투쟁의 연속이었다. 그리고 그 정치적 투쟁은 절두절미하게 힘의 원리에 지배되고 승리는 통상으로 상대를 제거하는 형태로 확인되었다. 그런 원리와 형식에 익숙해온 조조가 은연중에 글의 무력함에 대한 경멸과 문학적 도전에 대한 정치적 대응의 습관을 지니게 되었다고 해서 그리 이상할 것은 없다. 즉 조금이라도 자기의 문학적 자부심을 건드리는 일이 있으면 서슴없이 정적처럼 제거해 버렸는데 그 같은 예는 애영뿐만 아니라 뒷날에도 몇 번이고 거듭 볼 수 있다. 역시 건한 칠자의 하나였던 공용을 죽인 일이나 천하의 제사 양수를 죽인 일도 같은 예가 될 것이다. 여기에 비해 서둘러 허망한 죽음으로 줄다름을 쳐간 A형의 내면도 음미해 볼 만하다. 좋게 해석하면 그의 죽음은 지성인의 결백이 빚어낸 비극이었다. 그때까지 학문과 이상의 고고한 세계에 있다가 갑작스레 정치 무대로 끌려 나온 그에게는 조조를 비롯한 당시의 관료 사회가 보인 적의와 냉대가 견딜 수 없이 주욕적으로 느껴졌을 것이고 그들에 의해 주도되는 세상도 절망적으로 비쳤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거의 정신적인 바탄이라고 할 만큼 외골수로 죽음을 향해 달려간 그의 행위는 나약한 지성의 한계일 수도 있다. 그의 눈에는 조조와 그의 집단이 지닌 정의 없는 힘이 단순한 두려움이나 불안 이상의 전율이었으리라. 그리고 아울러 거기에 대처할 길 없는 지성의 나약함을 절실히 깨닫게 되면서 그게 삶 전체에 대한 절망으로 번졌다고 이해해서 크게 이상할 것도 없다. 요컨대 힘으로 맞설 자신이 없어지자 그때부터 그는 살아서 불의를 보지 않는 것, 다시 말해 죽음의 길만 찾았음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조조는 애영의 죽음마저 그대로 두지 않았다. 유포가 항복해오지 않는 데다 어쨌든 자신의 사자로 보낸 애영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자 그걸 핑계로 유표를 치러 들었다. 미워해 죽게 만든 인간의 죽음마저 정치적 목적에 활용할 수 있는 게 또한 조조였다. 순욱이 나서서 그런 조조를 말렸다. 원소와 유비를 놓아두고 형주로 군사를 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조조도 그 말을 옳게 여겨 잠시 유포 치는 일을 뒤로 미루었다. 서주의 유비로 보면 발등에 떨어진 불을 껐으나 더 뜨겁고 거센 불길이 머지않아 그를 휩쓸리라는 예고이기도 했다. 끝.